안녕하십니까. 정보기기 운영기능사를 맡은 강신구라 합니다. 자, 정보기기 운영기능사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전자계산기 일반 부분을,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기는 총 8단원으로 되어져 있고요. 8단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오늘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전자계산기의 개요 부분을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어차피 이제 목적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전자계산기 일반 내용 중 전자계산기 제1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먼저 쭉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이 단원에서는 개요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자계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컴퓨터 전자계산기의 5대 요소 또는 이제 5대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특징, 전자계산기의 뭐 특징을 나열하라 하는 문제들. 또한 이제 세대별 분류, 조금은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세대별 분류.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듯이 전자계산기도 뭐 이와 같이 이제 세대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분류 기준상 순서대로 나열하라 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뭐 분류도 나오고 하는데요. 분류도 나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말 그대로 개요적인 측면에만 좀 주목을 해 주시면 이 단원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이 전개가 되실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계산기에 이제 정의를 내려고 있는데요. 뭐, 전자계산기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뭐 전자계산기라 해서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컴퓨터의 개념, 컴퓨터의 그런 개념을 그대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전자계산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죠. 교재에도 나와져 있지만 막대한 또는 대량의 작업을 뭐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정보 처리 시스템 이것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이 이제 영어로 EDPS다. 그래서 일렉트로닉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전자적 자료 처리 시스템 또는 이제 조직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자료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덧붙여주면 EDPS에 대한 즉 전자계산기에 대한 정의를 일반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자계산기는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하는 건데.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후반부에 있는 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간에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계산기 또는 이제 컴퓨터를 구성을 하고자 할 때, 컴퓨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뭐 전자계산기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은 운영체제, OS 같은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후반부 쪽에 그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 시간에는 전자계산기의 물리적인 요소,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하드웨어다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기계적 요소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것을 그렇게는 이제 5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대 요소다. 이것은 이제 일단 전자계산기는 큰 틀에서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본체와 주변 장치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본체 또는 이 자체를 그냥 CPU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CPU다. 그래서 이제 CPU를
각각 제어장치, 그리고 연산장치, 그리고 이제 주기억장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CPU를 얘기할 때 이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만을 얘기할 때는 좀 좁은 의미에 있어서의 CPU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것들을 묶어서 이제 본체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CPU를 조금 넓은 의미로 살펴볼 때는 주기억장치까지 포함해서 이제 CPU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외에 이제 주변 장치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질 수 있는데, 주변 장치들에도 이제 크게, 보조 기억 장치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입력, 그리고 출력 장치 등이 있다. 저는 이제 알파벳에서 썼는데, 인풋, 아웃풋,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요소, 그래서 이제 총 5가지 요소를 제어, 연산, 그리고 기억, 그리고 입력, 출력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5대 요소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대 요소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에서 그 의미를 따져볼 수 있는 기억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억장치 등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제 데이터를 기억한다, 이렇게 하시면 기억장치의 기능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입력은 컴퓨터 외부에서 사용자가 어떤 자료를 컴퓨터 내부로 들여보내는 기능, 이것을 입력장치, 입력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처리된 결과를, 그러니까 기계가 처리한 결과를 인간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자료를 변환한다든지, 또는 이제 컴퓨터 외부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출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단어는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판단하지 않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바로 제어와 연산인데, 이 자체는 이제 한자어적 표현이다 보니까 좀 그 자체로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연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안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늘상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한다,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한다.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하느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사칙 연산이 있고요. 이를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술 연산이 있고, 또 맞다 틀리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연산을 논리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연산 장치 또는 연산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제어 장치를 인간의 뇌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뇌나 또는 신경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어 장치는 전자계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 바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명령 등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각각의 장치들을 감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어장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장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정의를 내릴 때는 우리가 이제 명령 해석,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개요 부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이제 특징이네요. 특징. 이 전자계산기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전자계산기의 특징이 아닌 걸 골라라 하는 식의 문제가 우리가 이제 대두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읽어보시면 우리 교재에도 나와져 있지만, 시스템으로서 고속성, 신뢰성, 정확성, 대용량성, 그리고 범용성과 호환성, 그리고 이제 동시 사용성 등을 가지고 있으나 전자계산기가 갖는 특징 중에 독창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창의성, 이런 내용은 갖추지 못한다 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인데,
컴퓨터라고 하는 건 기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계가 스스로 어떤 자료를 뭐 검색을 한다든지 생성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에 의해서 프로그램화된 내용을 가지고 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내서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자계산기의 특징에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계산기를 얘기할 때 뭐 신속 정확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럼 전자계산기의 신속성과 또는 정확성, 그리고 또한 어떤 입력 자료의 정확성 등을 요구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용어 또는 이제 표어 등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MIPS라는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하죠. MIPS,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초당 100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이제 어떤 수치가 이렇게 들어가서 뭐 이 MIPS다라고 한 다음에 초당 200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속도 평가치, 속도의 평가치로 평가치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MIPS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플롭스라는 그런 단어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 플롭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역시 이제 속도 단위입니다. 뒤에 이제 per second이니까 per 1초에 뭐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속도 단위인데, 이 플롭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초당 부동소점 연산, 초당 몇 개의 부동소점 연산을 수행할 수는 있느냐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T플롭스라는 속도 단위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자계산기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용어로 뭐 GI, GO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garbage in, garbage out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잘못된 입력값이 들어가면 결과치 역시 잘못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자계산기를 얘기할 때 흔히들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계산기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계산기의 역사가 나오고 있죠. 역사.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에 관련돼서도 뭐 몇 가지 문제의 포인트를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 부분에서는 이제 중요한 사건이나 또는 이제 인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문제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 또는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그대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딱히 해석할 판서를 한다든지 할 내용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린다면, 먼저 바베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음악 분야라고 할까요? 음악의 어머니 또는 이제 음악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준해서 이 컴퓨터 분야, 전자계산기 분야에서도 전자계산기의 어머니 또는 이제 아버지다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베지라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이 바베지는 앞서 얘기했던 전자계산기 5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그런 시스템 등을 고안했다. 그것이 이제 해석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석기관을 보호했다. 다만 이제 그 당시 기술 수준으로서는 실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고안에 그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홀러리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통계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펀치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홀러리스는 펀치카드 시스템, 그러니까 종이 카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컴퓨터가 이를 인식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그리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양의 자료를 처리하게끔 했던 그런 시스템이 펀치카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펀치카드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정말로 이 전자계산기가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편하겠더라 하는 의미에서 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자계산기 또는 이제 컴퓨터 발달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펀치카드 시스템으로 많은 양의 많은 양의 자료를 일괄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런 개념이죠. 일괄 처리가 이제 도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이제 마크 1, 세 번째로 등장한 거죠. 세 번째로 마크 1이라는 계산기는 자동식 교환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수동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 마크 1이라는 계산기가 바로 이제 자동식 교환기의 시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애니악이라는 그 시스템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애니악은 최초의 전자계산기다라는, 애니악은 최초의 전자계산기라는 타이틀이 붙는 최초의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이제 전자적 어떤 원리를 이용했다 하는 의미가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이 애니악의 등장이 바로 이제 전자계산기의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주 획기적인,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하이테크 기술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군사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군사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참고로 이 애니악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약 50년대입니다. 즉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조금 안정화 상태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소련과 미국으로 이제 재편성된 그런 시점에서 군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한 그런 계산기가 애니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그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내부에다가 프로그램 등을 집어넣어서 컴퓨터가 이를 자동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인데, 이런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바로 에드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에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용한 최초의 전자계산기다 이런 타이틀도 있지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내부로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이 전자계산기 내부로 들어가면서 시스템이 소형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전자계산기가 소형화되기 시작을 하고 성능은 좀 더 확대가 되고 신뢰성 역시 확대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등장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유니박 1이라는 그런 컴퓨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용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점점 상업용으로 정장을 하게 되겠는데, 바로 상업용에서 사용됐던 최초의 전자계산기가 바로 유니박 1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박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기의 좌석 예약 시스템에서 사용됐던 그런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컴퓨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다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얘기했던 한 7가지 정도의 어떤 내용들만 살펴보시면 이 내용 안에서 이제 어떤 전자계산기의 역사 등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자계산기를 세대별로 분류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야도 크게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전자계산기도 이와 더불어서 크게 1세대, 1G, 2G, 3G, 그 다음에 이제 4G, 뭐 지금이야 뭐 4.5세다, 5세대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진행형은 생략을 하고 이미 완료된 시점까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의 어떤 구분 기준이라고 본다면 1세대는 말 그대로 이제 전자계산기가 처음 등장하던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하드웨어의 중심이 됐던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개발의 중심이 됐던 그런 시기가 1세대. 그 다음에 이제 1세대에 의해서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렸던 것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의 등장.
등장. 즉, 언어.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언어라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요. 언어 등이 등장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3세대는 이렇게 각각 컴퓨터 자원들이 1세대와 2세대를 거쳐서 발전된 각각의 하드웨어를 이제 좀 더 결합해서 연결을 해서 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단계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OS, 운영체제죠. 운영체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가 바로 이제 3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는 이제 컴퓨터는 이제 완성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컴퓨터들을 연결을 해보자. 라는 개념의 네트워크가 등장했다라는 것이 우리 전자계산기의 어떤 발달사에서 중요한 세대별 분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자체도 우리가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하는 식으로도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와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이제 주요 회로 소자, 그리고 단위 속도 개념에서 이것을 순서대로 다해라는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는데요. 자, 1세대는 진공관이 사용이 됐던 시기가 제 1세대 컴퓨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세대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라 불려지는 이제 반도체 소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3세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RC, 집적회로라고 얘기하죠. 집적회로다. 가 등장을 했는데, 이 집적회로도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초고밀도, 이렇게 얘기해서, SLI, 그 다음에 MSI, 그 다음 LSI,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분류를 해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미디엄 스케일 인티그레이트, 라지 스케일 인티그레이트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각각 3세대, 4세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공관 다음에 트랜지스터. 물론 이제 트랜지스터와 같이 등장했던 것이 다이오드입니다. 이 다이오드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IC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어떤 기술 소자들의 발전은 곧 어떤 처리 속도의 단위로 환산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1세대가 10의 마이너스 3승초, 그래서 이를 밀리세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리세컨. 그 다음에 2세대가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건 마이크로라고 읽습니다. 마이크로. 그 다음 3세대는 10의 마이너스 9승 해서 나노세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노세컨. 그 다음에 이제 4세대가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서 피코세컨,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1000분의 1씩, 그러니까 10의 3승분의 1씩 속도가 단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10의 3분의 1씩, 10의 3승분의 1씩, 그러니까 1000분의 1씩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 밑에 보시면, 전자계산기의 기억 용량 단위라는 게 있는데, 키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가 있고, 기가가 있고, 그 다음에 테라 등이 존재를 하는데, 전자계산기는 어떤 자료의 표현 형태가 0 아니면 1, 즉 스위치 온 아니면 오프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자계산기에서의 어떤 처리 용량 단위로서는 키로를 보통 10의 3승이다라고 표현해서, 즉 1000이다라고 표현해서 10의 3승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계산기에서는 2의 10승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메가는 2의 20승입니다. 20승. 그 다음에 기가는 2의 30승. 그 다음 테라는 2의 40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2의 10승은 1024예요. 1024. 그러면 2의 20승은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니까 1024K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가는 2의 30승이니까 역시 1024메가, 그 다음에 테라는 1024기가,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가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로 2의 10승 단계지 10의 3승이 아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전자계산기 분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용 용도에 따라. 전용이냐, 범용이냐. 전용은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이고, 범용은 다용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로서 뭐 마이크로, 미니, 슈퍼,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개인용 PC의 어떤 성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서는 뭐 특별히 언급되는 경향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취급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이쪽에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아날로그형 컴퓨터는 주로 이제 연속적인 물리량을 갖는 형태를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하는데 이 연속적인 물리량을 갖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뭐 전압이나 전류 등을 얘기를 해요. 전압이나 전류 등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전압이나 전류와 같은 연속적인 물리량을 이용하는 컴퓨터를 아날로그 컴퓨터 또는 옛날 뭐 한자적 표현을 빌리자면 상사형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압이라든지 전류 또는 뭐 길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디지털 컴퓨터는 문자나 또는 이제 숫자와 같이 이렇게 이산적인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는 컴퓨터를 디지털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고 역시 이제 한자적 내용을 빌려보면 개수형 컴퓨터다라고 분리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각각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아날로그형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는 어떤 차이점을 갖느냐? 일단 첫 번째 연산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 아날로그는 이제 미분이나 또는 이제 적분과 같은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컴퓨터고요. 디지털은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산술 연산 또는 사칙 연산이나 또는 이제 논리 연산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주요 회로도 증폭 회로, 다음 논리 회로 등으로 분류가 된다.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그램의 여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아날로그는 디바이스 소자 또는 이제 처리되는 주요 핵심 소자가 입력이 들어오면 곧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치는 않다. 자,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명령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뭐뭐 해라 하는 것이 명령이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의 집합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회로를 통해서 자료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 왜? 증폭회로라고 하는 건 입력이 들어가면 이 증폭 회로가 갖고 있는 능력치에 따라 곧바로 출력을 내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정밀도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밀도는 아날로그 컴퓨터는 정밀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디지털 컴퓨터는 필요한 만큼 정밀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어떤 정밀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정밀도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디지털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포인트, 프로그램의 여부, 프로그램의 필요 여부, 그다음에 이제 정밀도적인 측면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보면 마지막 부분이죠. 1탄원의 마지막 부분인데 컴퓨터 응용 분야가 나오네요. 그래서 뭐 CAD, CAM, 그다음에 CAI, K, 뭐 CMI,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CA하고 뭐 D, 그다음 M, 그다음 뭐 I,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CAD라고 하는 건 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설명이
필요치는 않을 것 같은데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축 설계라든지 토목 설계, 기계 설계 이런 것들에서 활용되는 것이 CAD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CAM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 공정의 자동화. 그래서 이제 요즘 밀링 머신과 같은 어떤 기계 조직체에다 프로그램 해 넣으면 기계가 입력된 자료에 맞춰서 그냥 자동적으로 딱 어떤 공구를 깎는다든지 이러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제조 공정의 자동화다 이렇게 얘기해서 CAM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K라고 불려지는 것이 상당히 좀 시험 문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왜 뜻을 말하라 하는 문제인데 이 I의 의미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라고 하는 건 인스트럭션의 약자인데 뭐 교육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했고요. 뭐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생소한 용어 등은 생소한 용어 자체를 그냥 억지로 암기하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풀이하는 그런 과정에서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론 내용을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약간의 문제를 조금씩 이렇게 이제 실어나누는데, 제가 오늘 이론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몇 개의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나온 것은 아닌데 2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컴퓨터의 주요 구성 요소가 발달한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했습니다. 이거 세대별 분류해서 주요 핵심 소자들의 발달사를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1세대가 진공관이 나왔고, 다음 2세대부터 트랜지스터 또는 이제 다이오드 등이 등장을 했죠. 다음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집적회로가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면 우리가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순으로 정의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3번을 보시면 네트워크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물론 이 네트워크의 목적이라는 개념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다른 교과목에서 등장을 하겠지만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신을 원하는 요소들의 집합체를 네트워크라고 얘기해요. 근데 통신을 왜 원하느냐? 나한테 필요한 자료를 남한테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공유라고 얘기해요. 자원의 공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2번에서 보시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원의 독점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간다. 시장에 가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죠. 또 내가 필요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장을 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어떤 자원을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썩히고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디지털 계산기의 특징이 아닌 걸 골라라 라고 했죠.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떤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이것을 비교하는 문제들이에요. 비교하는 문제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도 여기 우리 칠판에도 적혀져 있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 컴퓨터를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러한 비교 유형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조금 버겁다. 두 가지를 모두 외우는 것이 버겁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신 다음 그것을 반대 개념으로 적용을 시키면 되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어떤 비교 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속도 얘기 나왔고, 정밀도 얘기 나왔고, 또 연산 문제 나왔고요. 다음에 기억, 개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령 수행 시간이 매우 빠르다. 정밀도가 높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답은 2번이죠. 정밀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다. 왜? 제한이 된다. 아날로그.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 좀 잘못 읽었네요. 아날로그 계산기에 비하여 디지털 계산기의 특징이 아닌 것. 자, 3번이네요. 3번. 미분, 적분 등의 연산이 간단하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미분, 적분이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는 아날로그 컴퓨터죠. 아날로그 컴퓨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뭐 6번을 보실까요? 속도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 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3승인 밀리세컨드. 다음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다음 나노. 그 다음에 피코 단위로 전개되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컴퓨터 각 부분의 동작을 제어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요소를 뭐라 하는가 라고 얘기했네요. 자, 동작을 제어한다. 자, 여기에서는 자, 힌트를 보실까요? 문제 예문을 살펴보면 동작을 제어한다. 그러면 제어한다. 물론 이제 제가 본문 내용에서는 명령을 해독한다 이런 개념도 얘기했지만 제어를 한다. 그리고 연산을 수행한다. 그럼 연산. 제어와 연산 이것은 컴퓨터의 두 가지 구성 요소였죠. 자, 이것이 하나의 문장에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뭐죠? CPU 중앙처리장치. 정답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번을 한번 보시면 1MB 용량은 정확히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메가, 전자계산기에서의 1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MB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자계산기의 기억 용량 단위에 있어서 1메가라고 하는 것은 2의 20승이라고 했습니다. 2의 10에서 6승이 아니라 2의 20승이다. 2의 20승이다. 2의 20승이면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죠. 그러면 2의 10승이 얼마라고 했죠? 1024다라고 얘기했고 2의 10승 역시 1024니까 1024 곱하기 1024.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1번. 다음 12번도 볼까요? 이건 진짜 속도 단위를 얘기했는데요. 속도 단위는 일반적인 10의 승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밀리세컨이 10의 마이너스 3승초였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자, 1마이크로를 밀리세컨으로 물어봤습니다. 밀리세컨.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자, 10의 마이너스 3승 자체가 밀리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세컨. 정답은 1번.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 1단원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전체 8개의 단원이 전자계산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